네,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의 디톡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대 전 국회의원 그리고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다시 올라갔던 최상병 특검법 이걸 보고요. 그리고 어제 결정적인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나 통화했다. 이건 과연 무엇인지 통신사실 조회로 나온 건데요. 이 의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제2 다시 한번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어제 294명이 참석을 했는데 찬성이 179표, 반대가 111표, 그리고 무효표가 4표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넘지 못했습니다. 3분의 1을 넘으려면 196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294명 중에 재석 중에 그 3분의 2가 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상한 대로였습니까? 부결은 어느 정도 뭐 예상은 좀 됐었죠. 아니 그런데 찬성표가 네. 생각보다는 범야권표 수준으로 그냥 제한돼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오히려 엄밀하게 해석하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태까지 이 법안에 대한 조금 뭐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너무 나갔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최상병 특검법을 여권에서는 그냥 특검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정권의 운명하고 관련 지어 보니까 이게 통과되면 파국이라고 하는 위기감, 불안, 예. 이런 걸로 오히려 공포의 공동체가 형성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여느 뭐 어떤 수사에 관한 것이고 정책에 관한 거라면 분명히 이탈표가 더 많았을 건데 이게 워낙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 여론은 이미 통과예요. 통과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이 특검법 자체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초래할 파국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대통령 탄핵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문이기 때문에 꽁꽁 걸어 잠궜다. 뭐 그런 의미로 야권표가 단속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 변호사님은 뭐 저도 큰 틀에선 동의하는데요. 이게 뭐 진실의 문제, 이런 범죄의 문제를 아무리 자물쇠로 걸어 잠그더라도 저는 뭐 그 잠그는 노력 자체가 좀 무의미할 것이다라는 일단 생각을 가졌고요. 저는 어제 그 해병대 예비역 분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자식도 없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셨는데, 저는 국민들의 민심 그대로 다 대변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해도요,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신 분이 5분이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찬성표가 좀 덜 나온 거는 사실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총선 민심 후에 처음으로 열린 이 국회에서 제2결을 통해서 국회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민심과 국회는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이번 제2결 사태에서는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용산 대통령실과 공범선언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대국민 선전포고에 들어간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표결 내용을 잠깐 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22대 국회 예상 또 중간에 나왔던 어제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분석하면 179표, 민주당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쭉쭉쭉 하면 원래 180석입니다. 근데 동작 을에 있었던 이수진 의원 안 나왔죠. 낙천됐죠. 아예 참석을 안 했어요. 이분은 아예 참석을 안 했고. 그래서 어제 179표가 야권의 재석인데 찬성이 179표예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이미 여당에서 5명이 난 찬성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분들이 찬성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대 미스터리인데 김웅 의원은 나 찬성표 던졌으니 징계 받겠다. 예. 굉장히 저렇게 얘기하는 보면 찬성표 같아 보여요. 김웅 의원은 일단. 예. 그리고 김웅 의원은 이전에도 처음에 올라갔을 때도 찬성표를 던졌죠. 유일하게.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애매해요. 소신대로 했다는 게 무슨 소신인지가. 그러니까 찬성표냐 투표 뒤에는 찬성 반대를 얘기하지 않고 소신이라고 했습니다. 예, 아마 무효표에 가깝지 않을까? 이제 추측으로는 그냥 분위기상으로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정도의 소신. 예, 이런 정도 아닌가 싶고. 그러면은 김웅 의원을 일단 하나 놓으면 최소한 야권에서 3표 정도는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지금 거명되는 것만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래서 큰 표는 아닙니다.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대. 예, 큰 표는 아닌데 또 뭐 제3지대라는 데가 좀 회색지대 놓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야권의 어떤 균열 내지는 자중질환으로 연결될 정도의 이탈은 아니다. 이제 이렇지 단연 그 이탈표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나왔느냐 이게 유일한 어떤 그 초점이에요. 근데 대부분 무효표로 간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이런 느낌. 그랬을 가능성이 좀 크다. 무효표 5표 중에 4표죠 무효표가. 무효표가 4표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세는 사실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부결을 시켰다라는 게 핵심이고 다만 이제 무기명 투표화에서 미스테리를 좀 풀 필요는 있는데 사실 뭐 해결은 안 되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은 22대 국회를 가더라도 똑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한 표가 아쉬운 상황 속에서 지금 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누가 그럼 쇼를 한 거냐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은 전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보수에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요. 안철수 의원은 늘 이제 소신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분은 뭐 제외를 하고 나머지 4분 정도는 저는 찬성표 던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소신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당내에서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욕을 먹을 만큼 먹었고 찍힐 만큼 찍힌 상황에서 이 소신을 오히려 후퇴한다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불이익한 결정을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그랬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민주당의 이탈보다는 저는 뭐 새로운 미래의 내석 또 개혁신당의 내석 요 8명 중에서 혹여라도 이번에 이렇게 표를 디자인했을 때 민주당에게 불똥을 튀기게 할 수 있는 전략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좀 도모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8표를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이탈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부결이라고 하는 그 조직적 움직임이 더 큰 원인이다. 그러면 그걸 이제 보도록 하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 특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민심의 상당 부분, 여론조사라면 60% 이상이 찬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거의 없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단일 대우, 어떻게든 뭐 단일 대우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똘똘 뭉쳤다로 하죠. 똘똘 뭉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배경은? 그러니까 정당 운영 방식이 정당이라기보단 거의 군대에 가까워졌다. 예. 이 뭐 단일 대우, 상명하복 내지는 뭐 이렇게 이 어떤 이런 거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정견의 결사체라기보다는 이게 그 통제되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네. 이건 군대에 가깝고. 왜냐하면 이건 민심이 최상병 특검법 찬성에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여권 관계자들도 사석이나 이런 자리에서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많이 내비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관저 정치가 최근에 그 뭐 병장이 후임들 집합시키듯이 오늘은 TK, 내일은 PK, 오늘은 비례대표, 그전엔 낙선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으로 집합 뭐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이것도 군기가 잡혔다. 이것도 군대식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이게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방탄하고 정권의 안위를 보호하느냐 문제로 이런 프레임으로 사실상 특검법을 접근했다고. 그러면 혹시 지금 요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이게 밀리면 죽는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더 단일 대우를 형성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일 대우가 나쁜 게 아니죠. 이 단일 대우가 향하는 곳이 민심의 바다라면은 그렇죠. 이 당이 사는 건데 지금은 거의 뭐 사지 낭떠러지 절벽, 민심의 절벽으로 거의 레밍처럼 달려간 셈이기 때문에 레밍 지금 나왔습니다. 거의 레밍 수준입니다. 레밍 그리고 유명한 단어인데 이거. 레밍은 이제 자해 정치라는 거고 지능으로 치면은 거의 그 멧돼지 이하의 저는 지능 수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저는 밀리면 죽는다보다도 어떤 게 더 컸냐고 보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밖으로 다 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도 이미 국민의힘도 다 알아요. 이거 특검 들어가면은 대통령 당연히 유죄고요. 당연히 이거 탄핵으로 간다라는 유죄 확신성. 이 유죄 확신을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가져버림으로써 두려우니까 숨는 거죠. 은폐하는 이게 겁니다. 떳떳하면 뭐 특검 해봐 할 텐데 이게 떳떳하지 않은 걸 아니까 본인들도 아니 재판할 걸리면 때 죽는다. 재판도 똑같습니다. 판사가 유죄의 심정을 갖기까지 한 90%의 증거들이 모여야지 유죄를 내리거든요. 근데 이게 한 5대5 정도만 돼도 어떻게 깨보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드는 이 방어 전략이 나오는 건데 지금 요 사안은요.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된 거는 어제도 뭐 MBC 그 단독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만 해도 이미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증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나도 강한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조직적 은폐, 조직적인 이 범죄를 숨기는 거의 그 공범 대열로 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 아니겠는가. 하지만 유죄기 때문에 감췄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탄핵을 당했던 그 아픔, 트라우마, 뭐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저는 뭐 당연한 탄핵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그때 당시 막지 못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저는 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지만은 민심과 괴리된 엉뚱한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조금 짚고 갈게요. 왜냐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기도 해요. 잠재적 대선 주자죠. 여러 번 대선 주자로 지금까지 언급이 됐고 또 출마도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은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무효일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모르죠. 커튼 뒤 벌어지는 일이라서 모르는데 추정컨대 저는 확실한 찬성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초기에야 분명했죠. 그게 이제 대략 선거가 끝나고 이 최초 발언이 4월 12일 날 개표 다음 날 찬성 발언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사흘 뒤에 조경태 이번 6선 의원이 자기는 더 세게 얘기하다가 찬성한다고 했다가 16일 날 대통령 담화가 발표되거든요. 17일부터 태도가 돌변하면서 언론에 자기가 찬성했다는 거 와전이란 전환을 본인이 직접 돌립니다. 나는 찬성 아니에요. 찬성 명단에 내 이름은 빼주세요. 자꾸 넣으면 나 찍힙니다. 뭐 이런 그리고 거죠? 사라졌어요. 언젠 자기가 여당이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놓고 이게 대체적으로 바뀐 게 17일 대통령 담화. 이때가 가장 무언가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시작점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관저 정치가 직후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다음 뭐 22대 초선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이 사람 저 사람 밥 먹으면서 그 스킨십에 넘어간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호위무사 발언이 나오고 뭐 건배사로 무조건 충성이 나오고 무조건 충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조폭들 할 때 나오는 건배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통제 집단 같이 돼버렸다는 얘기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적벽대전에서 진 조조의 직후 모습이라니까. 그 3,000명 남은 군사는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다 하는 걸로 오히려 그 30만이 갔다 3,000이 살아왔는데 더 단단해지긴 했다고. 우리가 개털돼서 문제지. 이러면서 스스로 그래서 그런 있겠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트라우마 공동체. 이러다간 다 죽어. 뭐 이런 식의 말들. 그리고 대통령이 다소 당의 자세를 낮추고 또 어떨 때는 군기 잡는 이런 모습들을 되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국정기조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말이 많은데 여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밀착하는 행보로 바뀐 건 사실이에요. 여당을 벗어나면 자칫하면 내가 죽는다. 표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어떤 보면은 하나의 농성 집단 같아.
그러면서 소수로 쪼그라들지만 근데 이게 농성하는 바깥으로 힘이 예. 잘못된 압력이거나 협박이나 그런 모르겠는데 문제는 앞서 이제 신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민심의 흐름에 저항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알 수도 없고요. 뭐 알고 없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네. 뭐 국회법대로 한 거니까. 근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5분 있잖아요. 이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공개를 하면서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전 이 5명에 한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후 교란이 심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당신이 외부에 공표한 대로 했느냐를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아니 합리적으로 놓고 퍼즐을 맞춰보면 수가 안 맞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럼 물어볼 필요가 본인들이 있는데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나는 네. 내가 선서표를 공언한 했다. 대로 했다, 그렇죠. 안 했다. 이게 책임 정치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서 그래도.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좋은 모범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김웅 의원이 기명투표도 했지만은 찬성하겠다라고 밝히고 이번에도 또 밝혔거든요. 이걸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또 안철수 의원이 애매모호한 표현하니까 또 지금 비판을 자초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름은 너무 좋잖아요. 안철수, 난 철수 안 한다, 소신 있다 이건데 이제 찐철수죠, 찐철수. 매번 철수만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이번 요 사태로 인해서 대선 주자는커녕 이제 정치적 생명은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이제 국민들은 이 간보기 정치에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는 잃어버린 성을 찾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을 아직 못 찾았는지 알겠습니다. 뭐 이제 검증은 안 됩니다. 확인 안 되는 사항인데 자 그러면 21대 최상병 특검법은 부결된 채로 일단 끝났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인데요. 21대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2대 때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뭐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것으로 보이고 22대 때는 통과될까요? 당시에는 이제 야권이 그러니까, 192석입니다. 물론 숫자 변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환경 변화가 있는 게 이 최상병 사건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외압설이었거든요. 예. 이게 그 외압은 왜 생긴 거냐 하다가 경로설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지금이 거의 경로설의 정점이고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게 증거들이 대방출됐단 말이야. 예. 증거로. 그런데 그러면 그 경로는 왜 나온 것이냐 하다 보면 이제 로비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경로한 대통령을 보호하고 우리 정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강한 게 표심이었다면 예. 22대 가서는 의외의 사실들이 나오면서 이 최상병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이제 로비 여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이게 길어야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 일주일에서 열흘이라고 보는 건 뭔가 정황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기 카지노에 저기 최무식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말하면 다 바뀌어요. 이런 느낌. 그건 그럴 만한 정보가 들어온다는 예.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프레임이 한국의 여론 소비 시장의 특성상 오래가지가 않고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원인의 원인이 뭐냐. 이걸로 여론 시장은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 경쟁이란 게 붙었는데 요즘 각 언론사마다 최상병 특별 취재팀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고. 예. 이게 중요한 변화인데 예를 들면 별로 기사 안 쓰든 서울신문이 뭔 기사 썼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서울신문은 사실 건설에서 인수된 뒤에 권력에 이렇게 비판적 기사가 별로 없긴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만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저거지만 만들었어요. 최상병 특검법 취재팀을 특별 취재팀. 그 뒤로 채널A나 TV조선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그 어떤 전반적인 이 최상병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 시대 사회의 여론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속속들이 프레임이 진화돼 가면서 그 이 최상병에 대한 각 언론사마다 전문가가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걸려들기 쉬운 게 뭐냐면은 어디 한 군데서 녹취 파일이나 아니면 의외의 정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사건을 구성해낸다. 이러다 보면은 이거는
총창력이 로기설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뭐 JTBC나 MBC 일부 매체에서만 주도적으로 써왔지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단연간의 언론인 생활로 보면 이런 경우 뭐가 있냐면 아 이거 대충 이렇게 하다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은 기자들도 늘 부족하거든요. 위에 이제 국장이나 데스크를 볼 때 부족해요. 그러면 대충 이제 그럴 때는 커버만 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냥 따라가서 흐름 놓치지 않게. 근데 이게 계속 커질 것 같아. 나중에 터졌는데 우린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취재팀을 구성해서 야 달라들어.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취재반 이런 게 생겨나거든. 그러니까 제가 전화 받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또 다른 피크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대체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저기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고 하자. 뭐 이런 궁색한 논리로 조금 뭐 지연 전술이었다면은 이제는 다른 어떤 그 여태까지 수사가 안 된 내용에서 진실이 있다. 저 경계선 너머에 있는 진실, 무대 뒤에 있는 진실. 이제 이쪽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면서 특검에 대한 당위와 필요성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87년 1, 2월 때만 하더라도 시민항쟁이 일어나서 대통령 직선제가 쟁취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86년, 87년으로 이어지는 길목이 가장 그 폭압적인 강압 정치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다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이런 절정기에 87년 초에 누가 올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한국 사회 헌정에 기록될 만한 민주화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2월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왜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기폭제냐? 그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그 설명이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뭔 설명이냐? 이게 말이 돼 이럴 때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고문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그때 그 김승원 신부인가 그분이 이제 대표로 나와서 했는데 이러면서 6월쯤 됐을 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마지막에 유증기가 꽉 차 있는데 성냥불을 근 사건이고 거기에 또 때마침 의인들이 몇 명 나타난 거예요. 검사라든가 그때 부검한 의사라든가 이분들이 그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거를 정의구현사재단이 폭로를 했어요. 그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최상병 사건도 죽음에 관한 문제라고. 그걸 은폐하고 외압한 문제예요. 한국 사회에는 이런 사건이 역사를 바꿔요. 4월 4.19 혁명 왜 일어났습니까? 김주열 군 그 사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마산 앞바다에서 벌어진 시체가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때도 다 체념하고 있던 시절에 집단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는데 최근에 이 최상병 사건의 양상을 보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나오는 데서 피의자들 공수처 진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이 분위기는 오래 안 가서 저기 제가 보기에는 또 6월이 될지 뭐 7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어떤 진실에 대한 타는 목마름 일종의 어떤 갈구하는 집단 그 열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것이죠. 권력이 죽음에 엄숙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뭉개버리려고 할 때 계속 이런 방탄, 문제들이 나오죠. 계속 그 뭐 저기 법무산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이것이 무너지는 어떤 티핑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게 우리 역사 아닙니까? 일단 티핑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법정에서 공개된 이종섭 장관의 통신 기록 조회. 이거는 이제 원래 보유 기간이 1년인데 지난해 7월에 있었기 때문에 올 7월까지만 그러니까 8월 초까지 통하는 8월 초까지만 통신사에 보고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변호사가 요청해서 받아와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지난해 8월 2일 이때는 그러니까 이 혐의자 8명, 임성근 1사단장이 포함된 8명의 조사 서류가 경북경찰청에 이첩이 된 날인데 요걸 이첩하지 말라고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그거는 부당한 명령이다 하고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12시 7분에
윤 대통령이 직접 과거에 본인이 계속 쓰던 계속 가고 있던 핸드폰으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해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12시 43분에 또 합니다. 이때는 13분 동안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통화 있는 중에 김기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인 박정훈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합니다. 항명 이유죠. 그리고 12시 57분에 약 1분간 통화가 되는데 이때는 아마 이제 추정컨대 잘 처리했어? 네. 그래요. 고생했네. 요 정도 짧은 이 시간이어서 52초여서 그랬을 것으로도 추정이 돼요. 빨리빨리는 아니고 이게 경로 2입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 날 경로 1이고 예. 이번에 경로는 뭐냐면 2. 그렇게 내가 화를 내며 지시했는데도 일이 잘못돼? 이건 이제 괘씸죄가 한 번 더 추가된 경로 2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날 일정을 보면은 관저에서 전화를 했거든요. 예. 그때가 대통령 휴가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잼버리 개영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휴가를 그 개영식 참여하려고 안 떠난 겁니다. 예. 관저에서 휴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저녁 8시에 개영식에 참여하고 그것이 끝난 길로 거제도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기 저도를 관리하는 해군 기지사령부에서 1박을 하고 예. 다음날 저도로 들어가서 3박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예.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막 불같이 화내고 뭐 하고 잠시 후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훈 법무관이랑 통화도 이날이고 그다음에 임기웅 국방비서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전화 이게 그 대통령실하고 무수히 많은 통화. 그러니까 이날 하루에만 수백 통이에요. 예. 수백 통이에요. 통화가 일단 통화 이루어진 거는 통신사실 조회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이종섭 장관과 지난해 8월 2일 세 차례. 그다음에 8월 7일 날 또한 통화를 해요. 근데 일단 요거는 확인이 됐는데 왜 전화했을까요, 신인기 변호사님 어떻게? 근데 이제 매우 바쁘게 그 소위 말하는 수사 외압의 이제 후속적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지던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에 합법적으로 넘긴, 그러니까 장관의 결재를 받아서 경북경찰청이 이첩하게 돼 있는데 그 기록을 검찰단이 가서 회수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 회수를 무슨 근거로 했는지 법조항을 좀 알고 싶어요. 회수의 근거 조항이 없거든요. 근데 막 회수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안을 덮기 위해서 정부, 대통령실, 뭐 안보실, 뭐 여당 관계자 모두가 경찰청 그냥 모두가 조직적으로 전화를 돌리면서 거의 불티나게 전화를 한 날이 요 날이거든요.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과도 통화를 그 오늘 한국일보 단독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났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하는 데에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뭐 질문할 게 많지만은 이 임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번에 한겨레 보도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육성까지 들었거든요. 이분은요 이 사고를 초래한 직접 당사자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구명조끼를 입혀서 들여보내도 위험한데 구명조끼로 가리면 해병대 마크가 안 나오니까 언론의 주목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못한 것이고 그 사고가 났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 나머지 애들은 언론 접촉 못하게 해라. 이 말부터 먼저 하거든요.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 제쳐두고 나중에 보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언론 중독 비슷하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거든요. 거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 일단 통화 내용은 안 나왔지만 통화 기록만 봐서는 그리고 8월 2일 그날이 조사 서류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고 다시 회수된 날이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는 무슨 대통령이 안부 전화나 또는 주말에 등산이나 가자 요런 게 아니고 일단 요 사건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한 요거 경로 앞서 말씀을 드리면 야 이 녀석아 너 왜 일을 이따위 처리해 이제 요런 게 되게 우리가 추정컨대는 당신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마치자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장관에게 전화를 3차례 이상 그것도 13분이나 넘는 시간을 소비해서 그것도 해외 나가 있는 장관에게 전화를 한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군사법원을 통해서 통신 내역이 나온 거거든요.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압의 주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꿔서 불러야 된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윤석열 특검입니다. 앞으로는. 윤석열 특검이다. 예, 최혜병 특검에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윤석열의 직권남용 의혹 특검인데 그렇죠. 수사외압 특검이죠.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이종섭 장관이 폰을 없앤 거예요. 공수처에 원래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에 폰을 냈는데 깡통 폰을 제출했다.
없다. 네. 예. 그거는 그 사건 한참 후에 8월 2일 한참 후에 퇴임하고 새로 만든 폰이니까 예. 이 사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 폰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번엔 공수처가 이 못하는 수사를 군사 재판이 한 거예요. 예. 박장원 대는 지금 이게 양대 축입니다. 굴러가는 게. 그렇죠. 재판에서 안 되는 건 공수처가 하고 공수처가 안 되는 건 재판이 하고. 복식조처럼 복식하는 거죠. 요 이렇게. 통신 사실 조회도 사실 공수처가 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아직 안 했다면 공수처가 정말 일을 그렇죠. 못하는 거고. 공수처도 있죠. 있는데 이제 아직은 이- 밝힐 때가 아니었는데 예, 재판을 있습니다. 통해서 이게 이제 법원에서 예. 밝혀진 아니 거겠죠. 공수처에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건 극히 일부예요. 네. 김계환 사령관을 무너뜨렸거든요. 이런 면에서 있는데 지금은 어느 한 명만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도예요. 예. 예컨대 김계환 사령관이나 뭐 유재원 법무관리나 예. 아니면 이시원이나 누구든 하나 이제 입만 벌리면 다 무너지는 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일단 추정컨대 통화 내용은 모르지만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이 장관에게 했던 3번의 전화가 사실은 임성근을 빼라 혐의자에서 수사 외압에 관련된 전화했다는 걸 뭐 거의 가능성이 90%가 훨씬 넘을 것 같고요. 그럼 대체 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개 사단장인데 이 사단장을 빼려고 전화를 3번씩이나 하고 그 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법무관리에 전화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는 로비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추정인가요? 뭐 정황이 있습니까? 그냥 상상인가요? 요거는 내가 특검이 출범하면은 좀 가서 좀 진술할 내용이 있다고 전부터 예고하던 사항인데 예. 특검 전에는 좀 밝히기 어렵다 그랬는데 혹시 일단 지난번에 무사는 저한테 됐지만 살짝 지나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 있는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아직은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예. 일단은 임성근 본인의 구명 로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아무 죄도 없고 나는 명령 안 했는데 그런데 저기 나를 혐의자라 그런다. 그리고 보직대기 한다 그런다. 내가 이런 걸로 징계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예. 본인의 구명 로비인데 이건 직접 못하는 거라고. 그렇죠. 사단장이 대통령한테 로비를 못하죠. 그러나 중간에 누가 끼면은 문제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 껴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이 메신저 로비스트가 자기 해석을 덧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장군인데 예. 대통령이 얼마나 아끼는데 또 포항에서 얼마나 활약상이 대단하고 차기 해병대 사령관 감을 이런 일로 날려? 그런 식으로 무리한 징계하고 지휘관 날리는 게 말이 돼. 이게 일단은 저기 용산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포장지까지 이쁘게 싸가지고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1차 로비. 일단은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 이 녀석아, 내가 검사할 때 보건데 이거가 무슨 사단장이 혐의자로 들어갈 건이냐. 말도 안 되지. 이게 일을 왜 이따위로 해. 요렇게 자기가 과거에 했던 업무로 봐서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 가능성 정도로 봤었는데 8월 2일 날 전화를 3번이나 할 정도면 그걸 가지고 그냥 앞에서 지켜보는 건데 3번이나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네. 아니면 앵커님 얘기하신 거와 두 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고 아는 척을 할 게 아. 요거밖에 없다 보니까 예. 요건 내 전문 분야가 떴네. 야, 수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 아직 잘못 배웠어. 요거 이제 오지랖하면서 요 로비까지도 뭐 있는지 그러니까.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같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건 보는 거죠. 일반적인 이제 간섭하고자 하는 어떤 권력자 행태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덧붙여진 거는 재작년에 포항 포구 사태로부터 예. 저기 임성근 1사당은 대통령이 낙점한 차기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이 인사구도는 난 있었다고 봐요. 거기에다 해병대가 좀 기수가 높아요 지금. 예. 여긴 작년 9월에 원래 인사를 해줬어야 되는 데입니다. 그러면 1순위가 1사단장 아니면 2사단장인데 그중에서 1사단장이 단연 언론 플레이와 대통령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느라고 단연 앞서 나갔던 게 너무 유리해진 거예요. 2사단은 경계부대예요. 그러면 해병 2사단이 강화도에 있는데
11개 대대가 있는데 예. 그중에 7개 대대가 경계에 투입됩니다. 다른 뭐 대민 지원이고 뭐고 뭐 할 게 없어. 거죠. 육군만 해도 3교대인데 여긴 교대 개념이 없다고. 현행 경계에 투입된 데가 더 많으니까. 예. 근데 포항하고 경북 예천에서는 연일 포구가 오고 그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라는 자산이 나오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신림동 그 재작년에 예, 거기 상황 사고 가서 났을 그 때. 아주 스타일 구겼을 때 그걸 구해준 게 해병대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포항에 내려가서 임성근 사단장을 격려해 줬다고. 브리핑을 받고. 그 다음 해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보면은 저기 뭐랄까 단연 그 스타급 사단장이다. 아이돌 사단장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정군의 대장 물갈이가 앞두고 있던 예. 시기고, 이건 싹 깔아치운다가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대통령은 이 사람을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이렇게 저기 이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놈 이쁜 놈인데 지난 포구 때 이쁜 짓 해가지고 내가 가서 어깨도 두드리고 왔는데 얘를 혐의자에 넣어서 왜 옷을 벗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난 그래서 저런 했다는 장군이 사령관이 됐으면 원래는 전방사단장이 우선이지. 군이 정상적으로 그렇죠. 돌아가려면 최전방에서 전투임무하는 사단장이 우선이지 후방에서 교육훈련하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군대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저기 뭐냐 이 관저대기 이게 사실상 보직해임이면 그건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 저기 사단장 직무에서 임기도 못 마치고 배제된 사람을 사령관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내 그림을 왜 깨냐고. 이건 내 거야. 누가 와서 내 밥 먹었어. 이런 식의 그거를 북돋우고 땡기고 이렇게 지르게 만든. 예. 이건 대통령이 혼자 이런 걸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단장 훌륭하신 분인데 그 말이지 군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이런 걸로 사단장이나 날리고 하니까 감정이입의 정도가 강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예. 안보실에서 누군가 그런 구명 활동을 했을 가능성. 사단장이 직접 하기는 멀고. 아니 그런데 이거는 비공식 라인이 한 거죠. 비선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이 아닌 제3회 제3의 비선. 가장 가까운 비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러니까 관저에 같이 사시는 거기까지도 네. 거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다. 제가 한 명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네. 임성근 사단장과 비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다. 요건 지금 정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도 없고. 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가능성에서 시작되는. 가능성은 사실 아직은 주류가 될 수는 없지만 확인하면 주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요 비선 로비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임성근이라는 사단장은 그 작년 8월에 이 사고가 나거나 이 7월 달에 그 작전 지휘하는 걸 보면은 오매불망 자기 해병대 언론에 나오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건 맞았습니다. 예, 그렇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본인도 해병대 사령관 진급을 앞두고 뭔가 자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공적을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부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작전 들여 보내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남은 친구들 언론을 접촉하지 못하게 막으라라는 지시가 처음에 부지불식간에 나오는지를 보면 이분은 자나깨나 언론에 자기 기사 나오는 것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걸 승진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본인의 사령관 진급만을 대비하다가 이 사고가 났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과실치사 사건의 주범 중에 주범이거든요. 그럼 가장 강력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도 본인이 질책하셨다면서요. 경로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가장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을 건지려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임성근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조직적 플레이 속에서 이 수사회합이 또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전화를 직접 자기 폰으로 전화를 넣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이게 좀 자연스럽게 스토리는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시차고려하면 우즈베키스탄이 여기서 12시면은 거기는 오밤중이나 아니면 새벽일 건데 너무 급했나 보죠. 그 시간에 3번이나 전화받고 그 닭달을 당했으니 그렇게 되니까 그 생각을 이후에 시차 생각을 못했는데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후폭풍이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우즈베키스탄의 밤이 된 건데
그 밑에 수행하던 박진희 보좌관이나 이쪽은 통화량이 더 많아요. 그저 임기훈 국방비서관, 해병대 사령관하고 끊임없이 문자도 주고받고. 그런데 더 문제는 이 군사보좌관이 대통령 질책을 먼저 받다 보니까 이거를 경찰에 이첩하는 절차를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해병대 사령관한테 질문이, 근데 이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질문인데,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데 왜 혐의 대상자를 저기 그 군에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건 제가 몰라서 이해를 요구하는 뭐 이런 걸 사령관한테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도 이 법리적인 거를 다 이해한 게 아니고 막 그냥 벼락같이 떨어진 사건이요. 그래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난감한 거지. 보좌관도 난감한 거야. 이거 장관한테 좀 조리 있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군의 절차는 이러니까 요거 지시사항은 이렇게 좀 뭔가 자기는 그거를 저기 어드바이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 법이 바뀌기도 했고 이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내용을 지원을 한 게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해서. 그거는 이제 사건 기록 회수와 박정원 구속 항명 수계 요렇게 하는 일련의 사법 절차인데 참모 입장에서는 이런 걸 능수능란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장관이나 자기나 그런 문제에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지시를 하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사건 기록 회수 여부도 국방부 장관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첩이 되는 건지 자기 휘하에서 일어나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싶었고 일단 지시야 전달하지만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날이 이제 장관도 통제하기 어려운 이미 권력이 개입한 거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제 저도로 이제 거제도로 그 휴가 떠난 그날 밤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통화가 하나 있어. 그러면은 임성근은 조용히 근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 하루에만 거의 뭐 수십 어쩌면 100통화 가까이 받은 김계환 사령관이 심야에 임성근 사단장하고 그날 가장 긴 통화가 이루어진다. 그걸 왜 했을까요? 김계환 사령관이 이 바쁜 와중에 임성근 사단장과 사실은 무슨 대책을 얘기했을까? 빼냐 안 빼냐로 그리고 피의자를 여긴 당사자인데 빼냐 마냐를 본인하고 왜 이런 건 가장 어색한 전화거든요. 무언가를 결과 보고 한 것 같단 말이야 내 느낌에는. 비화폰으로 장시간 통화를. 그렇죠. 비화폰으로 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자 이게 막상 이제 돼서 특별된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이 모든 기록을 삭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삭제된 기록을 공수처가 포렌식으로 복원을 해낸 거고 지금 그 군사재판에서는 이종섭 장관 폰이 공수처에 제출 안 됐다는 걸 주목해가지고 재판에서 증거 채택 요구를 하니까 재판부가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통신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종섭 전 장관의 폰은 일단 사실 깡통폰이었는데 통신 기록은 통신 회사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모양이 웃겨요. 박지원 당선자는 오늘 일단 대통령의 전화도 부적절해 보이지만 그 모습도 하나 비화폰도 안 쓰고 과거에 쓰던 번호로 그냥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그것도 좀 의외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게 통신기록 조회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폰을 썼다라는 거는 이제 오늘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가장 드는 의문 첫 번째는 개인 폰을 대통령이 쓴다라는 것도 의문이지만은 그걸 외국에 있는 우즈벡에 가 있는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하면요 이거 도청 위험은 없습니까? 전 누군가가 도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요. 물론 그건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은 개인 폰이니까 알고 있을 수 CIA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지식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응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특검이 부결됐기 때문에 응원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명분으로 특검을 막았기 때문에 공수처를 지금 동시에 응원하는 아주 최초의 지금 국민통합형 사례가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공수처가 뭘 해야 되느냐.
전 당장 오늘이든 내일이든 빨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대통령의 폰을 압수수색 먼저 해와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썼다란 이 개인 폰 있잖아요. 여기는 거의 범죄 백과사전일 것 같거든요. 이거를 빨리 빼들어와야 저는 대통령이 증거인멸도 못하고, 그리고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수사대상 1호로 규정돼 있어요. 제일 위에 대통령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출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수사가 면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수처는 여당 야당이 다 지지하고 있고 국민의 90%가 다 지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당당하게 영장을 빨리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폰을 이미 제출 받든지 아니면 영장을 통해서 뺏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저는 저 폰도 오늘 내일 중에 또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폰부터 갖고 와야 된다.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폰을 압수수색 가져와야 됩니다. 아니 뭐 당위적으로야 당연한 말씀인데 실상은 어떠냐? 오동훈 공수처장 오자마자 공수처 사부가 드디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통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저께 국회에서 해병전후회하고 기자회견 보면 이 문제가 성토가 됐다고. 내가 뭐 짐작하건대 이제 언론 플레이하는 것부터 트집을 잡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단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기사들이 좀씩 나오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일부 많이 나왔죠. 사실은 공수처 사부가 언론 플레이한 건 사실이에요. 너무 고립돼 있기 때문에 우군을 저실했던. 근데 사실 그걸 제일 잘했던 건 국정농단 특검 때 한동훈 장관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 그분들도 잘 했어요. 맞아요. 무슨 피해 사실 공표 이렇게 하려면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겠지만 가끔 권력에 대한 수사들은 그런 여론의 힘을 얻고 가는 게 많거든요. 저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당시에 이제 김영한 민정수석의 메모 수첩 거기에는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들이 깨알같이 나와 있었고 정호성 당시 비서관 이번에 또 비서관으로 들어갔는데 비서관의 녹취록 녹음 파일 그 녹음 파일을 원래 부인한테 버리라고 했는데 부인이 잠깐 못 버려가지고 압색당했거든요. 그걸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그 검찰이 확보한 걸 어떻게 뉴스에 나왔겠어요? 검찰에서 보여줬거나 들려줬으니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한동훈, 윤석열 검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수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특검이 안 되는 동안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 한계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야가 시비를 다 못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살아있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장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처장이 오자마자 당장 그립감을 발휘해서 뭐 장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요 시기에 공수처 사부가 물론 검사들 숫자도 적고 매우 힘든 거는 맞습니다만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서 폰 정도는 빨리 빼들어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은 저는 더 이상 공수처 수사도 불신의 벽에 또 부딪히면서 또 특검 때까지 수사가 공중에 붕 뜨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과 공수처가 각자의 역할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사실 지금 이 수사가 공수처가 과연 고위공직자 수사처로 자리를 잡냐, 그 갈림길인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권위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부담은 있을 건데 그런 거 하라고 원래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월급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월급 주는 이유가. 오동훈 처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유 제가 잘 봐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적은 인력에서 수사에 큰 판을 벌렸다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물론 심장이야 요 바로 진실을 은폐한 몸통이 보이는데 이걸 어느 정도 접근해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문제는 공수처한테만 맡기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정도가 심해요. 대통령 수사는 특검 정도 돼야 그 기대를 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공수처에다 대고 그거 왜 안 하냐고 얘기하기가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으로 보면 검찰은 70년이 넘었고 공수처는 4년 됐습니다. 이제 아직은 이제 조직을 키워가는 또 이제 성장기죠. 그렇죠. 기술을 다지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버거운 수사할 수 있어요. 현재 조직상. 근데 저는 버겁긴 하지만은 지금 제가 아까 그래도 대통령 폰에 대해서 바로 영장을 쳐서 바로 전 착수하러 간 이유가
이 사안은 어제 MBC 단독 보도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알게 됐고 예. 폰의 존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 예를 들면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명품백에 대해서 왜 영장 안 칩니까? 이거 수사의 ABC 중에 1번이거든요. 누구 소환하기 전에 먼저 증거부터 수집해 와야 돼요. 왜냐면 버리니까 인멸하니까. 지금 대통령 폰이 나왔습니다. 영장 당연히 판단 발부한다고 저는 보고요.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공수처도 아마 부담은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일을 세게 쳤다가 우리가 당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금 공수처가 일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영장 하나 쳐서 가져오는 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럼 공수처도 뭐 희망이 없죠. 자, 예, 이걸 그 하나의 좀 이 전체적인 거를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 폰도 있지만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 녹취록이에요. 거기에 저기 모든 수석보좌관회의는 녹취하게 돼 있거든요. 예.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요. 안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가 안 된다고. 근데 회의석상에서 했다 그러고 증언도 그래 나와 있으면은 이 증거는 남아 있다고. 그걸 없앴죠. 변조했든가 삭제해도 그것도 정보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범죄죠. 추가 범죄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삭제하거나 그렇죠. 지우고. 공식회의였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짚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 거기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건데 지금 모든 공수처 수사는 용산 앞에 멈춰 있다고. 기록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폰이 나오기 전에도 요청했을 법한 거예요. 사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뒀잖아요. 이번 건과 연관이 되면서 네. 그만뒀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후배인 이원모 비서관이 총선에 낙선한 다음에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용산을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억울해하거나 이런 게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일만 뒤지게 했는데 나갖고 그러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고. 아니 그러고요. 그런 억울함들 때문에 아까 김정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도 있고 뭐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씨도 이제 곧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6월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너무나도 이제 수사 압박도 클 것이고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권력이 무서워서 아마 그럴 텐데 저는 이제 앞으로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화되면서 서로 이제 진실을 불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질 것이고 그 상황에서 수사는 더 탄력을 받고 더 윗선으로 이제 수사가 향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안은 특검을 해서 규명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공수처 수사가 엄정하게 할 것이고 납득이 안 되면 나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9일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워딩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경로한 게 대체 뭐냐. 그게 죄냐 이랬죠.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경로 자체는 사실 대통령이 그냥 할 수도 있고 의견 제시 단계 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건 대통령이 외압의 본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종섭 장관한테 세 통이나 전화했으면서 그것도 외국에 가 있는데.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는데 문제 없어서 보냈다. 이건 좀 말이 안 돼. 이슈가 이미 돼 있는데. 이미 이런 전화 통화에 대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종섭 장관은 위증을 너무 많이 수십 해가지고 차례 했어요, 수십 차례. 김계환 사령관도 다 위증했어요. 이미 법원에서도 위증했죠. 뭐 보니까 거의 뭐 100통화 가까이 되는데 한 통화했다고 시인한 거예요. 임종덕 안보실처럼. 그렇죠. 한번 그리고 통화했다고 안보실 이차는 그때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제일 부담이 없다고 본 겁니다. 거기하고 뭐 휴가 가신 분이 전화 한 번 한 걸. 그럼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런 정도 슬며시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국회하고 재판의 위증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선은 물어야 될 게 당신 왜 위증했어부터 세게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김계환 사령관의 위증은 약간 황당해요. 왜? 자기 폰에 그 말이 녹음이 돼 있는데 이분이 IT를 약간 잘 삭제했으니까 포렌식으로 다 또 지웠으니까 이건 못 찾겠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도 했다는 거야. 인멸까지 나오죠. 위증과 증거인멸.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속사예요. 포렌식이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폰에 대한 지우면 지워지는 줄 알았나 봐요. 글쎄 뭐 현직 사령관이니까 잘 모를 수 있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자기 폰에 그 말하는 게 녹음이 돼 있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로서를 얘기한 바가 없다라고 부인을 계속 해왔잖아요.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몸통으로 추정한 게 아니라 이제 몸통입니다. 이제 확정을 줘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이 됐든 누가 됐든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올라가느냐는 이제 변론이지만은 확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으로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나온 마당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라는 뜻은 주범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범에 대해서 당장 수사가 들어가고 그 수사의 첫 발은 그 물증부터 뺏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전화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멀뚱멀뚱 증거인멸 시간 다 주고 말 맞출 시간 다 주고 아니, 그렇게 수사를 느긋느긋하게 한 수사가 딱 하나 있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예, 서면 조사만 하고 느긋느긋하게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믿고 기다려보자. 그럼 공수처가 좀 수사에 ABC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 하면서 공수처 수사 보고 기다려보자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국민을 또 한 번 속이는 거죠. 또 한 번 범인들이 입맞추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자라는 증거 은폐 조작의 공범으로서의 역할이지 이거 시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1일 국회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고 또 의결이 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의결되고 근데 의결될 때 또 패스트트랙 기간이 있습니다. 상임위가 법사위 본체랑 같기 때문에 시간은 약간 단축되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맡을 경우 좀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몇 달은 최소한 6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런 어제 같은 통화 기록들이 나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만 하기에는 명분이 없다. 이런 일들이 점점 몰리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에서 어떤 민심을 두려워했다면은 저렇게 총선 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여기가 어떤 집단이 됐느냐 하면은 저기 어떤 자기 정치 생명의 어떤 연명이라도 해야 되는 비루한 집단으로 전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 부부의 방탄 호위대로 이것이 수단으로 전락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각종 어떤 출세 경쟁 또 어떤 주도권 경쟁 이런 부분이 조직 문화로 정착이 되다 보니 나 어디 기관장 안 가. 나는 이번에 소신 투표가 나한테 더 명예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소진돼 버렸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집권 여당이 이 국론을 결집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누가 대통령한테 그래도 잘 보여서 정권 말에 꿀이라도 빨아보느냐 이런 계산서가 다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한동훈은 뭐라 그래? 홍준표는 뭐라 그래? 하면서 차기 권력에 관심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의 이 사건의 본질이 안 보이죠. 그건 다 개인의 이익이라는 걸로 필터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여기는 그래가지고 무슨 뭐랄까 그 시정 자폐 집단 같이 돼 버렸다고 실제로. 제가 국민의힘 출신으로서 이제 국민의힘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경로가 죄냐 이랬으니까 이번에 전화까지 나왔잖아요. 또 이러겠죠. 전화가 죄냐. 또 이렇게 아마 또 물타기를 할 겁니다. 이미 어제 한 보도에서는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벌써 이걸 했습니까 누가? 질책하려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관계자 전화로 추정이 시차도 안 맞는데 전화해서 질책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건 7월 19일인데 그건 좋습니다. 뭐 하고? 그러니까 2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3통씩이나 전해서 질책을 합니까? 끊었다. 이 자식아 너 어떻게 했길래 이거 수세가 다 사망 사고 났어. 분노조절 장애네요. 끊었다가 다시 이 자식 근데 생각했어 기분 나쁘네. 다시 말이 안 돼.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노조절 장애로 가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상남자론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의 자기 배우자를 어떻게 내주냐 이 상남자론처럼 홍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부모 취급하거든요. 한동훈은 아 취급하고 애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득이 모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부모를 넘겨주는 불효자식이 있느냐 이러면서 상남자론에 이어서 이제는 불효자론을 갖고 오면서 요걸 또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아까 제가 레밍 이야기를 했는데 다 집단적으로 지금 이미 이성은 마비된 상태고요. 마비된 상태에서 단일 대우를 이루고 절벽 끝으로 지금 다 같이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불구덩이가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 사건에 대해 질책을 하려고 그래 경로하고 전화를 했다면 그렇다면 임성근이 더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가중 처벌해야죠. 뺄 수가 그런데 처벌은 박정훈이 받았어요.
분노의 경로의 방향이 글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한테 경로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순수하게 경로했다면은 이 결과가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22대 국회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제 또 봐야 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사실 민심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제는 여기까지 했고 뒤톡스로 지금부터는 잠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연금개혁 관련돼서.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은 보험료를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출이 기존에 40%였는데 국민의힘은 돈이 없으니까 좀 덜 받자. 43%까지만. 올리는데 조금만 올리자. 민주당은 45% 좀 더 받자. 많이 내니까. 9에서 13%로. 그 안으로 싸우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냥 44%로 하자. 원래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을 냈던 아니에요. 다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아니야 22대 때 할래. 지금부터 크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됐어. 이거 니네 되게 포퓰리즘적이야. 왜 이렇게 했어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디가 여당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보수 언론이 가장 가혹하게 국민의힘을 그렇죠. 비판하고 네. 있습니다. 오히려 한겨레 경향 같은 비판 언론보다도. 보수 언론이 다 사설에서도 동아일보 보세요. 어디가 집권 여당이냐. 그리고 당장 모수개혁부터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대통령이 공언했던 3대 개혁 중에 하나거든요. 연금개혁이.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레밍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건 이해 영역이 이분 압수수색 당할 것 같은데. 레밍이. 그러니까. 레밍 맞죠? 뭐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요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누구 고발하는 거 없어졌어요. 왜 안 하죠? 왜 쉬죠 요즘에? 변호사비가 요즘은 수세로 모두가 전환하면서 옛날에 제가 한마디 했다고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한다는 반국가 사범으로 만들어 고소하지 않습니까? 공산 전체주의로 매도. 지금 그 몇십 배를 했는데도 고발 안 해. 그럼 레밍 괜찮아요. 레밍 괜찮아요. 예, 편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맘 놓고 하세요. 근데 전 요안도 전 참 불쾌한 게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 그 안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또 꼬리를 빼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개혁이라는 것과 모수 개혁이 모순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건 다 해도 모자릅니다, 사실은. 근데 본인들이 던져놨던 모수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으니까 아니야. 구조 개혁까지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할 거야라는 것은 그럼 그 전에 모수 개혁을 본인들이 냈을 때 그 안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른 얘기하시는 의원들은 그때 그 정부의 안을 비판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하자 그러니까 도망가는 모습은 정말 국정 운영에 임하는 이 집권 여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너무나도 경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의대 정원 문제부터 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그동안의 모든 정책들이 불신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연금을 대하는 이 집권 여당의 태도 아닌가. 아니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윤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정부와는 별게 없어가지고.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모수도 잘 모를 거예요. 국회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알아서 한 건데. 그런데 뭐 흔들림 없이 개혁을 한다고 그래야. 하지도 않아요. 아는 게 없어요. 24개의 시나리오만 냈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4개 시나리오는 조건 여러 개를 걸고 여기에 변수를 하나씩 만들면 24개가 그냥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22대 때 쉽게 되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크거든요. 예를 들어 민주당 모 초선 의원이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버리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사실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데 늦어지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한 걸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고 거부한다는 게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다음에 지방선거 다가오고 다음 대선 다가오고 이러는데 그때 가서 개혁할 겁니까? 개혁의 지금 골든타임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대통령 논리였다고. 그죠. 그랬는데 공간이 열렸는데 걷어찼잖아요. 결국 처음에 국회로 옮길 때부터가 총선 앞두고 이거 버거워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짓이 또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거 개혁할 수 있을까? 22대 국회라고 해서? 일단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에 전 국민이 돈을 더 내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여야가 욕먹을 각오하고 일단 하는 건데 왜냐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여당이 걷어찬다는 건 진짜 납득이 근데 저는 이번에 나온 안도 모수개혁 안도 부족함이 이를 데 없죠. 매우 부족한 아니죠. 근데 저는 그거예요.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모수개혁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그러면 또 다음 20대 국회 때 또 공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절차를 처음부터 또 밟아야 되거든요. 그럼 종이만 아깝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안 할 거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성숙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여야가 이견이 없잖아요. 그럼 요건 하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가자. 그래가지고 구조개혁 논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학교 가기 싫은 학생이 뭔가 학교 안 갈 핑계를 찾고 있는데 딱 그 뺨 때려준 것처럼 뭔가 핑계를 잡은 것처럼 구조개혁 안 하니까 안 할 거야 라고 도망가는 모습은 논리가 없죠. 논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모수개혁이 훨씬 힘든 건데 그거를 야당이 합의해 주겠다는데 갑자기 그도 안 여당이 받겠다 발을 빼는 그러니까. 거는 그러면 전 이거예요. 아예 국정운영 하기 싫으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만하시고 그 국회의원들도 일하기 싫으면은 그만하시면 되는데 안내룩 같은 키는 쥐고 있으면서 계속 그 청개구리 심보로만 국정운영이 임하니까 계속 1호기 타야 되거든. 1호기를. 하여튼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1호기 그냥 따로 참. 가끔 태워주고. 그러니까 집권하는 어떤 자신감과 비전이 없는 세력이 집권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교과서 같은 사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상김시대 이래로 사실 그 전에 노태우 정부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떻게 저런 어떤 국정 기조와 비전 제시가 나오는가 이런 건 항상 인상적이었거든. 그리고 노태우의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 그 다음에 저기 YS의 문민 정권 출범과 신한국. 그 다음에 집권 중반기 이어진 세계화 정보화. 뭐 이런 흐름이라든가 또 국민의 정부에서 이제 벌어진 생산적 복지. 남북 화해 평화 이런 거면서 이제 제2의 건국론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정권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5년짜리 정권도 그때 무슨 비전으로 이렇게 키워드로 연결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만 불 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특권 폐지, 반칙 척결, 지방화 시대, 뭐 이런 거 지방화라든가 세종시 이전. 뭐 이런 거에서 이제 한미 FTA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이런 내러티브 즉 서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치에는. 근데 이 정권의 경우에 보면은 생각나는 게 공산 전체주의, 자유, 이런 말들이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 의미를 아직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정책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부터 나온 게 3대 개혁이에요. 그게 이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인데 노동은 69시간 얘기했다가 갑자기 난 얘기 안 했는데 노동부 장관만 질책을 엄청 했죠. 교육은 킬러 문항에 뭐 5세 얘기했다가 반발이 크니까 또 없어졌죠. 장관만 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의대 뽀개고 있죠. 의대 뽀개고 의대 있습니다. 뽀개. 근데 연금 개혁은 또 정작 야당이 하겠다니까 니네가 하자고 난 안 할래.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연금 교육이나 이런 거는 어떤 정권이든 다 하는 개혁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거 얘기 안 한 정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 시대 가장 많은 다수와 집단이 요구하는 그 어떤 열정을 담은 정신적 가치입니다. 원래 정치의 그 본질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인의 어떤 소명이고 비전이고 원래 정치인은 그런 데서부터 자기의 존재감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사이에인가 우리가 그런 정치가 존재한다는 걸 잊어가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원래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공상에서만 가능했다. 아니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새로운 가치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 상식 그다음에 뭐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럼 당연히 하는 거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떤 대통령이 집권해도 그걸 안 합니까 그래? 사실 그 일을 안 한 기본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미약 하나마 조금 했어요. 아니 근데 기본을 제시한 것도 문제지만 기본도 못 지켰으니까 더 문제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결국 허덕어디다가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검찰공화국. 검사들이 최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끄는 한일 관계 회복 있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 회복. 그런 거. 그럼 뭐 좀 있기야 있지 뭐. 검찰공화국은 있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전임 정부의 안티테제로서 그렇게 무리하게 이념화, 이데올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독일의 숄츠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가 분수령에 진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연대를 하는 그 어떤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관계 개선을 했으면 뭐 이게 중추국가입니다. 사실은 어떤 목적을 위한 관계 개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비전 근데 달성을 위해서. 여기는 수단이 목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권력이 지금 목적. 얘기하는 건 다 수단을 얘기하는 수단을 거고 얘기하는 거죠. 정치인은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을 그 정신적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은 정치의 꼭지점에서 정치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갑자기- 부분에서 이제 집단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신 에너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이제 어렸을 때 읽은 소설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술권하는 사회. 출발하는 사회. 그럼 뭔 얘기더라고요. 나 생각이. 저도 기억은 안 나고 제목만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술로 흥해서 술로 망하는 자입니다. 여기는. 멍게와 소주니까. 멍게 어. 소주. 나는 윤 대통령을 보면 소주 생각이 나. 그럼 뭐 지금 뉴스 요즘 자주 술 많이 보시니까 드시겠어요, 요즘. 많이 드시겠네요. 그래서 이 피부가 정부에서 상하셨어요. 먹은 소주만 500병이 넘어 지금. 건강 상하시고 너무 많이 500병. 드시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이 멍게로 보여. 뭐 하면서. 멍게로? 멍게 맛있습니다. 피부 몸 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사진 없는 신문으로만 보세요. 텔레비전 뉴스는 보지 마시고. 그 얼굴 이렇게 잘린 사진만 보세요. 네, 다 보지 마시고. 네. 그거 잘 안 잘릴 것 같아요. 되게 용산에서 강하게 경고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용산이 좀 많이 약해져가지고 네, 별로 공격이 잘 안 들어오네요 요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뒷토크까지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실 중요한 건 최상병 특검법이죠. 이거는 최상병의 이 죽음에 누가 책임 있는가를 정확히 밝히는 것도 있지만 최해병. 예, 공식 최해병. 용어가 생겼고 최상병은 저 삼성 라이온스 야구 선수 이름. 실제 그 최해병, 선수가 있어요. 해병. 네. 알겠습니다. 최해병.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네.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이 기소돼서 하마터면 깜빵 갈 뻔하다가 깜빵은 안 가고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감방이나 다른 업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종섭 장관이 격도 안 맞는 갑자기 호주에 대사로 가서 호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이종섭 장관은 왔는데 그다음 후임자가 임명하네요. 없어요. 차라리 나를 보내달라니까. 호주에 가고 싶은데. 호주 대사. 호주 주민들이 좋아라 하실 건데. 가서 맨날 토크쇼. 적임자시죠. 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정확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민심의 요구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전 의원이 그리고 신우기 변호사님과 함께했고요. 저희가 디톡스를 몇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스픽스의 편성 변경에 따라서 일단 디톡스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네요. 두 분의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나중에 또 오겠죠. 언제는 세운지 막 돌고 노니까. 예,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톡스를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요. 저희는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